노인네야, 그냥 죽어라. 우리 가족 생활 망치지 말고. 아들아, 가지마. 부탁한다. 저는 강미선이에요. 올해 67이 됐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꼭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들께는요. 제 아들 재혁이가 차를 급정거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턴을 했어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윤지는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낡은 폐가 앞에 혼자 남겨진 채로 서 있었어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요. 엄마, 여기 공기 정말 좋죠. 자연 속에서 편히 쉬세요. 재혁이가 나가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깨진 유리창과 녹슨 문, 그리고 누군가 살았던 흔적조차 희미한 폐가였죠. 이게 그 아이가 말한 최고급 요양원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그저 주머니 속 작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0분이면 충분하겠네. 대체 그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저는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부터 시작돼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했어요. 미선, 양재소라는 간판을 단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바늘과 실로 생계를 이어왔어요. 재혁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을 나왔죠. 졸업하고 회사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곳에 들어갔어요. 29에 윤지를 만나서 결혼했고 이제 16살 된 딸 민지도 있었고요.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제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손님들 옷을 고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재혁이는 저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재혁이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한 달에 두세 번씩이나 들르는 거예요. 처음엔 기뻤죠. 제 아들이 효자가 됐나 싶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신데 계속 일하시면 몸 버려요. 괜찮아. 엄마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손님들도 있고, 손님이 예전 같아요. 요즘 다들 수선집 안 가잖아요. 새로 사는 게 더 싸니까. 재혁이 말이 맞긴 했어요. 장사가 예전만 못했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그래도 단골 몇 분이 꾸준히 오셔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엄마,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집이랑 가게를 정리하시면 꽤 목돈이 될 거예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여기서 사는 게 좋은데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나중에 혼자 계시기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재혁이 말투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나중엔 거의 다그치듯이 얘기했죠. 석 달 전쯤이었나요? 윤지까지 함께 와서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좋은 실버타운이 많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파주에 새로 생긴 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의료시설도 완벽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얼마나 하는데 그게 보증금이 좀 있긴 한데 어머니 집이랑 가게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오히려 남을 수도 있고요. 엄마, 지금 결정하세요. 빨리 들어가실수록 좋은 방 배정받을 수 있대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밤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했고요.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아니, 제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날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재혁이와 윤지가 부동산도 데려오고 서류도 준비해주고 저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됐죠. 집과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정확히 얼마에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혁이가 엄마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다 처리할게요라고 했거든요. 한 달 전쯤 모든 게 정리됐어요.
재혁이가 통장을 들고 왔어요. 엄마, 여기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 넣었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따로 제가 매달 드릴게요. 그래. 그럼 나머지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사기도 많고 하니까 엄마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을 믿고 싶었죠. 30년 넘게 키운 아이인데 설마 제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드디어 입주일이 됐어요. 엄마, 오늘 가실 거예요. 짐은 제가 다 옮겨 놓을 테니까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저는 몇 벌 안 되는 옷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시계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주 민지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도 챙겼죠. 차에 타니까 재혁이와 윤지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았고요. 엄마, 거기 가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같은 또래 분들도 많고, 할 거리도 많고. 그래, 고맙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쪽이었어.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네. 요즘은 다들 이런 데 지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잖아요. 차는 계속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갔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나왔죠. 심지어 길가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어요. 재혁아, 여기 정말 맞는 거야?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차가 멈춘 곳은 폐가였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서 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대문은 녹이 슬어서 삐걱거렸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죠. 재혁아, 이게 무슨...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재혁이가 차에서 내리더니 제 가방을 들었어요. 윤지는 차 안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여기가 실버타운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떨린 척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요. 엄마, 사실은요. 재혁이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동안 지었던 효자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여기가 엄마 새 집이에요. 괜찮죠?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네가 정말 뭘 기대하셨어요? 진짜 비싼 실버타운에 모셔드릴 줄 아셨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엄마 재산으로는 이 정도가 딱 맞아요. 윤지가 차창을 내리고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민지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럼 내 돈은, 집이랑 가게 판 돈은 어디 갔어? 재혁이가 비웃었어요. 그 돈요. 당연히 제가 관리하고 있죠. 엄마는 이제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철렁한 척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대사였거든요. 재혁아, 넌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야.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래도 엄마는 그만하세요. 제발. 그 얘기 지겹게 들었어요. 고생했다. 희생했다.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값은 충분히 받으셨잖아요. 제 인생을 반납하면서요. 내 인생을 반납해? 내가 언제?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어 해도 못 오게 했어요. 우리 집이 수선집이라는 거, 엄마가 하루 종일 바느질만 한다는 거 들킬까 봐요. 대학교 때는 엄마가 보낸 생활비 봉투 받을 때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했거든요. 윤지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처음 어머니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손톱에 끼워진 실밥이며 바느질 때문에 굳은 살 박힌 손이며 솔직히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를요. 아니, 처음부터 이랬던 건지도 모르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예요. 가방 여기 두고 갈게요. 안에 물이랑 빵 좀 넣어뒀어요. 며칠은 버티시겠죠. 며칠이라니, 너희 날 여기 버리고 갈 거야. 버리다니요.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도 안 다니고 겨울 되면 좀 춥겠지만 어쩌겠어요. 엄마 선택이잖아요. 내 선택. 내가 언제. 엄마가 재산을 제게 넘기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저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사실지는요. 재혁이가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어요. 윤지는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죠. 조롱하듯이요. 어머니, 여기 공기 진짜 좋아요. 천천히 쉬세요. 그리고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0분. 자, 이제 시작이네. 저는 가방을 들고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폭폭 날렸고 쥐 한 마리가 구석에서 달아났죠. 가방을 열었어요. 재혁이가 넣었다는 물과 빵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직접 준비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핸드폰 한 대, 작은 손전등, 담요 한 장,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원을 켰어요. 배터리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저장해둔 연락처를 확인했죠. 김태준 변호사님. 3달 전에 처음 만났어요. 재혁이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단골 손님이셨던 박 여사님께 고민을 털어놨거든요. 미선 씨,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요즘 자식들한테 재산 빼앗기는 노인들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처음엔 설마 했어요. 우리 재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 여사님이 워낙 강하게 권하셔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김태준 변호사님은 젊었지만 똑 부러졌어요. 어머니, 지금 아드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정말요? 근데 우리 애는 착한 앤데 어머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길거리에 나앉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변호사님은 제게 몇 가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재혁이가 가져온 서류들, 통장 내역, 그리고 말투와 행동의 변화를요. 일주일 동안 관찰했죠. 그리고 변호사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혁이가 보여준 실버타운 팸플릿은 가짜였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런 곳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집과 가게를 판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낮았어요. 분명히 차액을 재혁이가 가로챘을 거예요. 저는 다시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님과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어요. 재혁이 몰래요. 첫 번째, 집과 가게 매매 계약서 원본을 확보했어요. 재혁이가 서명을 위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을 모았어요.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까지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재혁이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머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따라가실 건가요?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재혁이는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했어요. 순진한 엄마 역할을요. 재혁이가 원하는 대로 서류에 사인했고 집을 정리했고 짐을 쌌어요. 그리고 오늘 이 폐가에 도착했죠.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지붕, 깨진 창문, 쓰레기가 가득한 바닥,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켰죠. 재혁이와 윤지가 한 말들이 다 녹음돼 있었어요. 이제 10분만 기다리면 되겠네. 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후 2시 15분. 재혁이는 지금쯤 차를 몰면서 안도하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귀찮은 엄마를 떼어냈다고,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재혁이는 몰라요. 제가 변호사님과 약속한 시간을요. 오후 2시 20분 정각. 변호사님이 재혁이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시간이었죠. 저는 폐가 구석에 앉아서 담요를 덮었어요. 춥진 않았지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30에 넘게 믿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리다니요. 가슴은 아팠어요. 진짜로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아팠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재혁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였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2시 19분. 이제 1분 남았네요. 2시 20분. 그 순간 저는 상상했어요. 지금쯤 재혁이 핸드폰이 울리고 있을 거예요.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요. 그리고 울렸죠. 저도 몰랐어요. 변호사님이 어떻게 전화하실지는요. 그냥 믿고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변호사님한테서 온 문자였죠. 전화 완료. 10분 내로 돌아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저는 일어나서 폐가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서서 길을 바라봤어요. 재혁이가 방금 사라진 그 길을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재혁아, 넌 지금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재혁이 얼굴을 상상했어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변호사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강재혁 씨 맞으십니까? 저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어머니 강미선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강미선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돌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세요? 우리 엄마가 변호사를. 네, 정확히 3달 전부터 저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하께서 어머니를 유기한 현장,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혁이는 믿지 않았겠죠. 제가 그 순진한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장난 전화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귀하가 어머니께 보여준 실버타운 팸플릿 가짜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 위조한 것 증거 있습니다. 통장에서 빼돌린 돈 추적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머니를 폐가에 버리고 오신 것 사진과 영상 확보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셔오십시오. 안 그러시면 유기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을 거예요. 재혁이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겠죠. 윤지가 물었겠죠. 여보, 무슨 전화였어요? 변호사래.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했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모르겠어. 근데 진짜인 것 같아. 우리가 한 짓들을 다 안돼. 차 안이 조용해졌을 거예요. 재혁이와 윤지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겠죠. 어떡해요? 정말 고소당하는 거예요. 닥쳐. 생각 좀 하게. 재혁이는 급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유기죄면 징역형이에요. 회사에서 잘리죠. 사기죄까지 더해지면 더 심각하고요. 일단 돌아가자. 엄마 데려와야겠어. 미쳤어요. 이미 한참 왔는데 다시 가요? 그럼 어쩌라고? 감옥 갈래? 차가 급하게 유턴했을 거예요. 타이어가 자갈길을 긁는 소리가 났겠죠. 그 순간 저는 길 끝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오네. 빨리 왔네. 8분밖에 안 걸렸어요. 변호사님이 10분을 줬는데 말이죠. 차가 폐가 앞에 급정거했어요. 재혁이가 차에서 뛰어내렸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저는 마당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모시러 왔어요. 다시 모시러. 방금 날 여기 버리고 갔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버타운 위치를 잘못 알았어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예요. 재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티났죠. 거짓말하지 마. 너 변호사한테 전화 받았지? 재혁이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엄마가 정말 변호사를? 응. 3달 전부터 준비했어. 네가 날 속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엄마,
윤지가 차에서 내렸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닥쳐요.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윤지가 움찔했죠. 재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차 타요. 여기 추우니까 차 안에서 얘기해요. 손 떼. 엄마, 제발. 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모셔갈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너희 집이 어디 있어? 내 돈으로 산 집 아니야? 재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재혁이와 윤지가 그걸 보더니 눈이 커졌죠. 이게 뭔지 알아? 그게 집매매 계약서 원본이야. 네가 위조한 서명 다 표시돼 있어.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네가 빼돌린 돈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재혁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 너희 대화 녹음 파일이야. 오늘 차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 말들 다 녹음했어. 엄마, 그걸 언제? 3달 동안 준비했다니까. 변호사님이 다 알려주셨어. 너 같은 애들이 쓰는 수법, 패턴이 다 똑같대. 재혁이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땅에 짚고요. 엄마, 제발. 고소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줘? 뭘? 이미 쓴 돈은 제가 갚을게요. 월급으로 천천히, 내 월급으로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언제 갚을 건데 네가 빼간 돈이 얼만지 알아? 재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얼마예요? 2억 3천만 원. 재혁이와 윤지가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집이랑 가게 실제 매매가는 3억 5천이었어. 너희가 나한테 말한 건 1억 2천. 차액 2억 3천을 너희가 가로챘지. 그게 그렇게 많았어요? 응. 변호사님이 부동산 시세 다시 조회해봤어. 너희가 싸게 팔고 중간에서 빼돌린 거야. 윤지가 재혁이를 쳐다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으로요.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너도 동의했잖아. 같이 계획 세웠으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지켜봤죠. 춥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재혁이가 다시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고소할 거예요? 왜? 무서워. 저 회사 잘려요. 전과자 되면 민지도. 민지, 이제 와서 민지 걱정해. 너희 딸한테 할머니가 폐가에 버려졌다고 말할 거야. 재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 났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한 번. 너 나한테 기회 몇 번이나 줬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님 번호를 찾았죠. 지금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고소 진행하라고 할까? 안 돼요. 엄마, 재혁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정말로 매달렸죠.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저는 재혁이를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아장아장 걷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네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기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걸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재혁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재혁이가 그걸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네가 6살 때 쓴 편지야. 봉투를 열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가 나왔죠. 재혁이 어린 시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커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요. 엄마 사랑해요. 재혁이가 제가 소리내서 읽었어요. 재혁이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만해요. 왜? 부끄러워. 이게 너였잖아. 정말 착한 아이였어. 엄마, 제발. 너 기억해. 아빠 돌아가시고 일주일 뒤 네가 이 편지를 써서 내 베개릿에 넣어뒀잖아. 그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재혁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이 아이 때문에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손님 없는 날엔 밤새도록 다른 집 일감을 받아서 했지. 알아요. 다 알아요. 알기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너한테 투자한 30년이 이렇게 끝나.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편지가 바람에 펄럭였죠.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엄마가 너무 무거웠어요. 무겁다고. 재혁이가 드디어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맨날 저한테 말했잖아요.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아. 나중에 효도해야 한다. 매일 똑같은 말만 들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그게 잘못된 말이야. 아니요.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엄마 생각해서라도 공부해라. 여자친구 사귀면 그럴 시간에 미래 준비해라. 제 인생이 없었어요. 윤지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재혁이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가 정말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이 뭘 알아. 저는 윤지를 쏘아봤어요. 윤지가 입을 다물었죠. 재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엄마가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알아요. 윤지 집이 가난하다고 시댁 도움 못 받는다고. 결혼식장에서도 엄마는 울면서 내가 고생할 텐데 그러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잖아. 지금 너희 둘이 무슨 꼴이야.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게 더 화났어요. 엄마가 항상 옳고 저는 항상 틀렸으니까요. 저는 재혁이를 가만히 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민지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병원에 오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 알 거야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로요. 그랬어. 그건, 네, 그랬어요. 그날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민지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내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지라고요. 바람이 멈췄어요. 갑자기 고요해졌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민지한테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말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재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DNA가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떼어내고 싶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엄마 잔소리가, 엄마의 모든 게 제 안에서 사라지길 바랐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30년 동안 제가 했던 말들이 재혁이한테는 그렇게 들렸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고 날 이렇게 버려도 돼?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엄마, 뭔데? 엄마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한테만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재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제 희생을 무기로 재혁이를 터잡은 걸까요? 주머니 속 편지가 무거웠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고소는 감수할게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민지한테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할머니를 버렸다는 거 그냥 할머니가 요양원 가셨다고만 말해주세요. 민지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지. 알아요. 근데 제발. 민지만큼은. 그때였어요.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죠. 검은색 세단이 폐가 앞에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어요. 김태준 변호사님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변호사님. 재혁이가 변호사님을 봤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당신이 김태준 변호사? 네, 강미선 어머니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죠. 강재혁 씨, 그리고 박윤지 씨, 두 분께 고소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노인 유기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죄로 형사 고소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어머니가 고소하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윤지가 소리쳤어요. 변호사님이 차갑게 웃었죠. 어머니 의사와 관계없이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목격? 언제요? 변호사님이 폐가 구석을 가리켰어요. 거기 작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나무에 설치돼 있었죠. 어젯밤에 설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곳으로 오실 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거든요. 어떻게? 저는 웃었어요. 제어가 내 핸드폰 위치 추적 켜져 있었어. 며칠 전에 내 핸드폰 만졌을 때 GPS 공유 설정해뒀거든. 재혁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확인해 보더니 무너졌죠. 엄마가 언제? 일주일 전. 네가 화장실 간 사이에.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패가 사실 누구 소유인지 아세요? 재혁이와 윤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친구분 소유입니다. 박 여사님이라고. 어머니 단골 손님이셨죠. 여기가 박 여사님 고향집이에요. 몇 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비어있던 곳이고요. 그럼, 네. 어머니께서 미리 박 여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나를 이상한 곳에 버릴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안전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 두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박 여사님도 믿지 않으셨어. 설마 친아들이 그러겠어? 라고 하셨지. 근데 제가 설명드리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재혁이가 주저앉았어요. 완전히요. 다 계획이었어요? 응. 석 달 동안 준비한 거야. 내가 날 어디로 데려갈지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대비책을 만들어뒀지. 근데 왜 그냥 미리 막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했어요? 변호사님이 대답했어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유기행위가 일어나야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버릴 것 같다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따라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정말로 그럴지 궁금했어. 마지막까지 기대했거든. 설마 진짜 엄마를 버리진 않겠지라고. 엄마, 근데 너는 했어. 정말로 날 여기 내려놓고 갔지. 그것도 비웃으면서. 재혁이가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됐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결정은 어머니께 달려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선처하실 수도 있어요. 선처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합의 조건으로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지만요. 저는 재혁이를 봤어요. 돈 돌려줄 수 있어. 지금은 없어요. 이미 많이 써버려서. 얼마나 남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2억 3천 중에 5천만 원만 남았다고요. 나머지 1억 8천은 다 어디 갔대요. 뭐 했었어? 재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지가 대신 말했어요. 차 바꿨어요. 그리고 민지 유학 준비하려고 학원비랑 차. 무슨 차? BMW 5 시리즈요.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버리고 온 돈으로 차 샀구나. 좋겠다. 어머니, 민지 유학? 민지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어? 아니요. 저희가 보내고 싶어서. 민지 의사는 무시하고 너희 욕심대로 한 거네. 나랑 똑같네. 재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님을 봤어요. 변호사님, 고소 진행해 주세요. 엄마, 재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죠. 아직 다 안 끝났어.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재혁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고소는 진행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남은 돈 5천만 원. 이번 주 안으로 내 계좌로 돌려놔. 나머지 1억 8천은 너희가 갚아. 매달 100만 원씩 이자 없이 받을게. 영수증 끊어주고. 재혁이가 끄덕였어요.
둘째, 차 팔아. BMW 필요 없어. 그 돈도 내게 갚는댔어. 네. 셋째, 민지 만나고 싶어. 민지요? 응. 우리 손녀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너희가 뭘 했는지. 윤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안 돼요. 민지가 알면. 알아야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중에 같은 실수 안 하지. 너희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야. 변호사님이 서류에 뭔가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 또 있어요. 매주 일요일, 민지만 나 만나러 와. 너희는 오지 마. 민지랑 단둘이 시간 보낼 거야. 그건 싫으면 고소 그냥 진행할게. 선택해. 재혁이와 윤지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변호사님, 합의서 작성해 주세요. 조건 하나라도 안 지키면 바로 고소 진행하는 걸로요. 네, 어머니. 지금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차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거기서 합의서를 프린트했죠. 재혁이와 윤지가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럼 어머니,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 박 여사님 댁에 머물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박 여사님이 괜찮으시대요.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혼자 사시니까 같이 있으면 좋다고 하셨죠. 재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 집으로. 너희 집은 싫어. 박 여사님 댁에서 지내다가 원룸 하나 구할 거야. 원룸이요? 왜요? 너희랑 떨어져 살고 싶어서. 얼굴 보기 싫거든. 재혁이 표정이 무너졌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응. 그렇게까지 너희가 날 폐가에 버릴 때 나도 생각했어. 이제 가족 아니구나라고.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이번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달라. 민지는 아직 순수해. 그 애만큼은 너희처럼 안 키울 거야. 무슨, 내가 직접 가르칠 거야.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 말이야. 저는 재혁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한테는 실패했어. 인정해. 내가 잘못 키웠어. 너무 많은 걸 바랐고, 너무 많은 걸 요구했지. 그래서 너는 도망가고 싶었던 거고. 엄마, 근데 민지는 달라. 민지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될 거야. 같이 놀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강요하지 않는 할머니. 재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재혁아, 네, 나도 변할게. 너한테 더 이상 희생했다, 고생했다 안 할게. 사실 그것도 너를 묶어두려는 방법이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 재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대신 너도 약속해. 민지한테 그러지 마. 아빠가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민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둬.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됐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저는 재혁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재혁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 정말로 나 죽길 바랐어? 재혁이 얼굴이 굳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솔직하게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예전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편하겠다고, 엄마 목소리 안 들어도 되겠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엄마가 없어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된다는 게 저는 엄마 없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엄마한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제 안에 엄마가 있었어요. 평생요. 재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요. 자격도 없고요. 대신 약속할게요. 제대로 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비록 엄마가 원하는 그런 효자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엄마를 버리는 인간 쓰레기는 안 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 그리고 민지한테 전화해. 이번 일요일에 할머니 만나러 오라고. 네, 엄마, 저는
변호사님 차에 탔어요. 창문을 내렸죠. 아, 그리고, 네, 다음 주부터 내가 사는 곳 주소 알려줄게. 민지가 올 때 필요하니까. 근데 너희는 절대 오지 마. 초대하기 전까진.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재혁이와 윤지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죠.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용서하실 건가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는 줘야죠. 제가 엄마니까요. 변호사님이 웃었어요. 현명하신 선택이십니다. 차가 서울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재혁이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6살 재혁이가 쓴 그 편지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로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그 마음이 남아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긴 싫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민지야. 할머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 가셨다고. 재혁이가 거짓말을 했네요. 예상했지만요. 민지야, 할머니가 진실 얘기해 줄게. 일요일에 보자. 네. 무슨 진실이요? 그때 가서 할머니가 다 얘기해 줄게.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우셨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울었어. 이제 안 울 거야. 할머니, 민지야. 할머니 물어볼게. 너 유학하고 싶어? 유학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 있고 싶은데.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그래, 할머니가 막아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정말요? 응. 약속해. 그리고 민지야. 네? 할머니가 민지 많이 사랑해. 너만은 행복하게 키울게.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일요일에 보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었어요.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손녀분이신가요? 네, 우리 민지예요. 착한 애죠. 민지 양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상처받겠죠. 많이.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받을 테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박 여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사님, 곧 도착합니다. 일주일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걱정 마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저녁도 차려놨고요. 푹 쉬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제 우는 건 그만이에요. 30년 동안 충분히 울었어요. 재혁이 키우면서, 혼자 일하면서, 외로움에 떨면서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재혁이 위해서가 아니라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재혁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5천만 원 내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답장을 쳤어요. 알았어. 민지 일요일 오전 10시에 보내. 주소는 토요일에 알려줄게.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 줄을 추가했어요. 나도 그래. 사랑해라는 말은 못 썼어요. 아직은요. 언젠가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다시는 자식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희생을 무기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지한테는 진짜 할머니가 되어줄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사랑으로만 대하는 할머니요. 차가 박 여사님 댁 앞에 섰어요.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네? 용기 있으셨습니다. 아드님을 변호사한테 데려가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힘들었죠. 근데 더 늦으면 제가 정말 버려질 뻔했잖아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박 여사님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미선 씨, 괜찮아요? 네, 여사님.
괜찮아요. 박 여사님 품에 안겼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여사님, 저 알아요. 다 알아요. 울어요. 실컷 우세요. 저는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요.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해서 울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살았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여사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미선 씨는 쉬어요.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박 여사님이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룸 하나 구하고 작은 수선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손님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민지랑 많이 놀아줄 거예요. 그 애만큼은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어요. 민지 양 행복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재혁이한테서 입금 알림이 와 있었죠. 5천만 원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지한테서도 문자가 있었어요. 할머니, 일요일 너무 기대돼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웃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이요. 재혁이 없이도 누구 없이도 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재혁이도 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려 볼게요. 제가 엄마니까요. 포기는 아직 안 할게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살아있으니까요.